아직 오지 않은 총선의 미래 변수들 어떤 게 있는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김준 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자, 땅 특검법 1번인데 네. 이게 이제 29일입니다. 29일. 예, 29일. 29일이면은 지금 요 방송 기준으로 사흘 남았어요. 아.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목요일이죠. 이제 네. 포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떨어진 이유가 이를테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김건희를 사면하노라, 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용서했어, 호감도가 높아졌어가 아니라 그냥 여론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프라이밍 효과, 점화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점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 국빈 방문조차 나흘 전에 이렇게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호감도를 점화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놨다. 차단해놨다. 네. 그리고 다른 이슈들이 어쨌든 뉴스는 매일 생산돼야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정치 뉴스가 됐든 사회 뉴스가 됐든 아니면 의대 증원 뉴스가 됐든 채우기 마련이고 거기에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는 29일. 이제 제 쌍특검 요 표결이 있다. 요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지금 지난번의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18표의 반란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있어야지 200석을 넘을 수 있다. 200표를 이제 3분의 2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199표 정도 되겠네요. 이제 없는 의원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일단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이 나가지고 과가 뭐 다들 막 나는 탈당할래, 나는 무소속 출마할래,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제3신당의 제3지대 존재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천을 좀 안정적으로 현역들한테 다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태규 의원 한 명만 지금 컷오프 됐어요. 현역 의원 중에? 현역 의원 중에. 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이태규 의원은 비례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은 뭐 거의 다 생존하는? 그러니까 경선을 붙여주는 일단. 이제 컷오프를 안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탈당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이탈을 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사실 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이탈하면 되는 건데 그 전망 딱 불가능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은 전망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은 거기를 찬성을 해가지고 가결이 돼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결이 만약에 돼버리면은 계속 이후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전체 총선에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내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면은 일단 이거를 부결시키는 게 맞는 맞다. 거지. 이게 약간의 잠깐의 비호감도가 있어도 뉴스에서는 당분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매를 빨리 맞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상황인데 두 번이나 어쨌든 국회에서 이거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뭐 그 이전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토가 있었는데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결의 효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거가 뭐 이렇게 명품백 지금 사실은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지 명품백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뒤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비호감도나 어떤 불만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여기 고가 양주등 추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듀얼백 전에 고가 양주도 주고 했다. 예. 이것도 이제 이제 유튜브 이제 언론에서 이제 폭로를 한 상황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다른 뉴스들이 많았으니까. 다른 뉴스들이 많고 이미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뉴스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언론들도 판단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반응하지 않는 특히 중도층이나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권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인가? 그 2시에 하는 거. 거기에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방심위에서 징계를 맞았습니다.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네. 저도 오늘 그거를 뉴스를 제가 좀 부족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에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뉴스를 못 보고 제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니까 김현정 진행자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나는 또 물어봤어 심지어 생방송 중에. 그러니까 징계를 먹었다 이것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누가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지. 네. 그러면 조국 신당이라고 왜 해? 조국 전 장관님 신당이지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왜 해?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님 신당이지. 이낙연 신당이라고 왜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그리고 정확한 이름은 뭔지 알아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뭐에 대한 특검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이야. 만약에 줄여서 써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알겠어. 방심의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해줄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안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 민주당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막 화도 낼 거야.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통과되지 않을 시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된다. 플랜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이번 회기가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지금도 사실은 다수당이에요. 네. 200석이 안 되니까 통과 못 시키잖아. 네. 그러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어떤 선거의 어떤 매개체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선 반영돼 있다. 지금 지지율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약간 이중 트랙이 있었어요.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말하자면 디올백이라든지 조그만 파우치, 디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우려를 산 점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했었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고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한동훈이 윤석열의 어떤 그거냐 이 부분 종속관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아바타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포지션 취할 것 같으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악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의 입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거든요. 모순되는 거지만은 그 지지자들한테는 전혀 그 모순감 되는 점이 안 느껴질 거예요, 사실. 중도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민주당한테 이제 공이 넘어온 거야. 공이 넘어오고, 이거를 일단은 정권 심판론의 한 축이 윤석열 정부의 뭐 무리한 예를 들면은 저 해병대 이를테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지금 물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쫙 쌓여 있고 한 축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한 30% 정도 내 느낌상으로, 체감상으로는 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끊임없이 제 이슈를 하는 것도 중요로 한데 요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어렵다. 큰 재미를 보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일단락이 되면은 그 상황의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또 적혀 있네. 네. 공천 탈락자들. 네. 자, 공천 탈락자들. 근데 이게 한 30일 전에 예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대거 탈락자들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다 현역들을 어쨌든 생존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관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 공천 탈락자들 변수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천에
물 한 잔 예. 드리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아유. 공천에 불복하는 일은 굉장히 잦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은 게, 특히 민주당이 심상치 않은 게 폭로전을 시작을 했다. 아, 폭로전. 네, 폭로전.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사인데 백현동 재판의 판결문을 보고 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네.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 이수진 의원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본인이 공천을 받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입을 딱 막고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훼손된 상황이긴 하죠. 이수진이 얘기하는 게 복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언정,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믿을지언정, 중간에서는 어쨌든 판사 출신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증조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맞물린 거지. 이제 공천 탈락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위증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리스키한 상황인 거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탈당을 규모가 있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서른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금 탈당이 거의 확정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한 10명 정도는 돼야지 단체로 나가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래서 불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약에 컷오프를 시키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는 중구성동에서 예, 컷오프를 중성동갑 여기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죠.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미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를 믿고 2016년에 모두가 이제 호남이 줄줄이 탈당을 했던 그런 사태가 지금 아직은 재현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임종석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임종석 실장이 탈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집단 행동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회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불참을 선언했죠. 불참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신분들이 집단 행동의 지금 기류를 지금 관망하고 있다. 고민정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천 탈락자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조금 시끄러운 게 있기는 해요. 사소하지만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최상화 전 춘추관장. 예, 전 박근혜 정부 춘추관장이고 사천남의 하동, 이분이 컷오프 됐는데, 그 컷오프 된 이유가 지난해 5월에 천공을 만나서 컷오프 됐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했어요. 뭐라고 했냐? 천공은 나만 만난 거 아니고 윤석열도 만나고 김건희도 만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근데 천공을 만났다는 이유로 컷오프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네,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이긴 하죠. 다른 것 때문에 네. 컷오프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은 그 이유, 천공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게 부각되면서 네. 자기가 이제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작년 5월에 사천 지역에 이 천공이 내려왔는데 그냥 뭐 원래 알던 사람이라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잠깐 무슨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게 주장인데, 천공 얘기 나오면은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천공 뭐 이런 공천 탈락자들의 폭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그리고 것이다. 지금 어쨌든 TK와 PK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지역이 많은데, 그렇죠. 이 지역에서 만약에 현역들이 탈락할 경우에 사실 여기서 내가 이 정도 지역 지지 기반이나 이런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소속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당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여러 자리들 뭐 이사, 감사, 사회이사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도 집권이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직 많이 남아있죠. 3년 2개월이나 남았어요. 심지어 임기가.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게 파열음이 하진 나지는 않을 않겠지만 어쨌든 공천 탈락자들이 끊임없이 폭로하고 괴롭히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더 위태롭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죠. 개혁신당의 김종인와 거의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파급력, 이제 어쨌든 이낙연 대표랑은 갈라섰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개혁신당의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신당 변수,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지대 변수. 대한민국에 항상 이제 제3지대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 선거를 이제 한 번씩 건너뛰면서 제3지대가 크게 퍼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양당으로 돌아가. 양당으로 회귀 본능이 있어. 그래서 양당으로 갔는데 양당이 지긋지긋해. 그러면 제3지대를 또 바래. 근데 제3지대가 좀 잠깐 했다가 또 양당으로 회귀해. 그러면 또 양당 정치 되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2016년이 제3지대, 2020년이 양당 정치. 이번에는 횟수로 보면은 제3지대가 약간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당 지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갔단 말이에요. 거의 뭐 한국 여의도에서는 거의 뭐 선거에서는 이제 그 신의 손으로 불리는 신의 손, 추앙받는 사리체프 신의 손으로 불리는 분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로 함으로 인해서 개혁신당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제한적이다.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공관위원장은 뭔가요? 공천 관리를 하는 공천은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개혁신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만 하면 막 당선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많으면은 개혁신당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냥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느냐 그거가 근데 핵심이잖아요. 왜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뭐 관심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는 없고 이를테면 당대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대위원장인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그 캠페인을 하거나 공약을 내거나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준석 그 당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장 이미지의 간판 이미지만 이제 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사실은 개혁신당에 지금 약간 다양한 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원욱, 조응천, 금태섭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약간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 여야를 보면 될것 막론하고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다 일을 해봤으니까. 네. 문제는 사실은 신당이 이제 개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0에서 25%대는 이제 무당층 아니면 중도 지역의 표를 개혁신당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드니까. 왜냐하면은 조국신당도 있고 이런 조국신당 여기에는 이제 조국신당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가 이제 경쟁 관계, 다 모두가 경쟁 관계지만은 특히 여기 두 개는 민주당에서의 약간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강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조금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니까 온건한 개혁을 얘기하니까 이 두 개가 지지층이 겹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탈당파들이 민주당에서 탈당파들이 여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을 받고 아니면 여기 두 개 다 안 가고 그냥 각자 독자 노선으로 무소속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소속 어느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제3지대의 좀 판도가 좀 바뀔 수가 있다. 김준일 쌤 일찍부터 제3지대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망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전체 의석 300석에서 뭐 개혁신당, 조국신당, 새로운미래 등 포함해서 제3지대의 포션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지난번 2020년 총선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제3지대에서 당선된 사람 누구죠? 심상정 한 명밖에 심상정 없어요. 의원. 네. 무소속 5명하고요. 네. 심상정 한 명인데 그 무소속이 예를 들면은 그냥 윤상현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이라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제3지대라고 볼 수 없어요. 지역구 돌파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2016년에는 지역구를 돌파한 사람이 국민의 국민의당만 국민의당. 25명. 네. 25명에 여기에 13 이렇게 해서 38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명이 호남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쵸, 예. 그때 정의당이 2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소속이 아마 5석인가 4석인가 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3지대가 뭉쳐야지 돌파가 가능해요. 뭉치지 않으면 돌파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선 후보급, 여기에 이제 심상정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지역연합, 그러니까 그 진보연합
이를테면은 단일화를 통해서 네. 뭐 이를테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정 지역 뭐 또 울산이라든지 이런데. 자, 이번에는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하고 지금 지역구에서 단일화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두세 석씩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제3지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좀 아니면 범진보로 보고 제3지대로 본다라면은 거기에서 한 4석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지역 단위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배진교라든지 아니면 울산이라든지 뭐 심상정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도 지역구에서 한두 석은 나올 거다. 정의당이. 네. 그리고 개혁신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구로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도 쪽에 반도체 벨트로 돌파할 것이냐 뭐 어디로 수도권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도 지역구에서 뭐 한 2석 많으면 0석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2~3석 정도 본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한 많으면은 10석. 10석. 많으면은 그러니까 10석 한 정도가 5에서 10 사이.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정말로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변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16년에 재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30석 넘게 제3지대가 가져가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가 벌어진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제3지대가 좀 커지면은 10석에서 뭐 15석 정도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25 플러스 13에서 38은 그 안철수 대표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말아먹은 것도 안철수지만 네.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뭐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관련된 얘기 잠깐 해보죠.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 이슈는 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굉장히 이제 의사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할 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고, 김준일 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근데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건 경제다. 경제 지표 너무 나쁘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변하는 게 사과가 한 바구니에 10,000원이다. 네. 뭐 귤을 못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나마 잘하고 있다, 할 일 하고 있다라는 것과 윤석열 정부 경제 너무 무능하다. 요것 중에 어떤 게 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상수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약간 반영돼 있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그동안 그렇게 높았던 것도 보면은 갤럽 조사를 보면은 경제 민생 이게 맨날 1위예요. 예, 15%에서 17% 정도가 이 정부 무능하다라는 건데 거기에는 중도층의 정권 심판론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의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새로운 변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반영이 보시면 될 되고 것 있는 같아요. 이슈다. 예, 다만 이제 의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에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다.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 왜냐면 의대생들은 생각보다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버티기에 들어가고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2,000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납득이 될 것인가. 아니, 늘리는 거는 좋아. 근데 좀 1,500명 아니면 이 정부에서 1,000명 늘리고 다음 정부로 좀 넘기면 안 돼? 이런 여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이 수술을 못 받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근데 큰 변수예요.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면 좀 더 유능하게,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이런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실까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를테면은 트럭 운전 네. 파업 때도 원칙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돌파해내고 지지를 많이 얻었다. 갑자기 내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건설노조 파업. 건설노조 네. 파업했을 때 그거를 원칙을 지킨다라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간 정면 돌파하고 정면 돌파한다.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어떤 타이밍에 그거를 타협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상수인데 다만 여기서도 민주당의 역할이에요. 안 좋은 거를 점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먼저 다른 노이즈, 공천에 대한 노이즈가 사라졌을 때 그 메시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실은 공천 이슈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변수 중에 하나. 마지막. 예. 입. 예. 한동훈의 입과 이재명의 입.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안기령 대변인을 이렇게 도봉갑에 공천을 준 거를 가지고
자,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안기령 대변인이 동아일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상형 그 이제 그저 월드컵을 했는데 차은우 네. 얼굴 천재 차은우와 이재명 중에 이재명을 택하니까 야, 이재명을 택하니까 공천을 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월드컵은 잘못됐어요. 네. 얼굴 천재 김준일이 빠졌습니다. 자, 불공정한 경선이었다. 네, 일단. 본인 개인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불공정한 경선이었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농담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SNL 코리아 보면은 그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밸런스 게임 네. 같은 거 하잖아. 그거 네. 가지고 막 문제 삼고 뭐 그럴 사람이니까 안기령이 네. 이재명을 택했기 때문에 도봉갑에 공천을 줬을까 정말?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은 위트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무리해. 무리수를 던진다. 무리수를 던지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지지자들이 좋아하겠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예를 들면 그 생닭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 기괴하거든요, 그거. 야, 그로테스크 했습니다. 생닭을 왜 들고서 이거를 무슨 민생행보라고 하고 있는지 이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행보를 하고 본인은 막 굉장히 업돼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리고 정치나 이런 유세에서의 검증도 사실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긴 하죠. 이제 유세 현장을 돌아야 될 텐데 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셀카만 찍어도 되니까 웬만하면은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무슨 입을 벌릴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특유의 이재명의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표정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잖아 보이지 않는. 조소하는 거 이렇게 그런 약간 느낌의. 이게 유머러스한 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0점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은 거 완전 그 비명계가 빡쳤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하지, 네가 평소에 잘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웃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비호감도가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은 높은데 점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점잖은 언어를 쓰고 말을 좀 차분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설화, 이 양 대표의 설화가 굉장히 큰 앞으로 남은 이슈가 뉴스에서? 변수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시종택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역대 어느 선거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정권 심판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찍기가 그렇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뭐 국민의힘을 그렇다고 찍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층이 나눠서 상당히 무당층이 두터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한 40여일 남았는데 무당층의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양당에 숙제를 내준다면 뭐 먼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하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겠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원툴로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다수당이에요. 그럼 앞으로 다수당이 되면 뭘 할 거지? 지금 다수당인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못한 것들이 있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기득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수. 자, 혁신적입니다. 250명. 예, 포퓰리즘에다가 50명 줄이는 게 만약에 이게 정치개혁이면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개혁가는 누굽니까? 허경영이에요. 100명 하겠다고. 허경영 100명. 그럼 허경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개혁가지. 문제는 이쪽이야. 이거를 하고, 포퓰리즘이다. 그럼 니들은 무슨 생각인데, 이거를 안 줄이면은 뭘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평은 나한테 맡기라고 내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고 논평은 내가 할 테니까 할 테니 너희는 플랜을 얘기하라고 뭘 할지를 내놔라. 뭘 할지를 내놔라. 이를테면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국회의원 세비 외부에서 결정하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뭐 정치개혁의 방안들은 많이 나온 게 있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뭐 제가 뭐 그걸 한두 개를 뭐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들의 플랜은 무엇이다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그게 없고 국민의힘도 지금 성찰이 없잖아요. 지금 저쪽 386만 586만 공격을 하고 니들이 지금까지 윤핵관들 다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공천 다 받잖아요. 지금 권성동 단수 공천 줬어요. 장지원 한 명 빼놓고는 다 살아남아. 이철규도 그 단수 공천. 그러면 이제 뭘 할 것이냐. 우리는 할 것이냐를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성찰하고 비전을 보인 정당한테 표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